안녕하세요.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을래 채널의 세모과사입니다. 이 영상은 새로운 영상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평면지구도상에서의 태양의 운행 궤적과 관측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헌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 하나 빠뜨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첨부해서 평면지구도상에서의 태양의 거리에 대한 부분만 편집해서 올릴까 합니다. 그러니 이미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첨부된 부분은 거의 2, 3분 분량에 불과하니까요. 따라서 지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의 90% 정도는 이미 보신 거기 때문에 뒷부분 첨부된 부분만 잠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상한 노예라는 유튜버나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마크 서전트라는 개 잡놈처럼 말이죠. 물론 모든 성경 원리론자분들을 제가 세작이라고 단정짓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세작은 그 중에 1% 정도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발언권이 크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구체적으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대다수의 성경 원리론자분들께서 그 세작들의 노름에 놀아나고 계신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한마디로 일루미나티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을래 채널의 세모고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 자, 오늘은 110년 전에 제작된 매우 이색적인 평면 지구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1907년 1월 11일 발행된 하와이 신문에 게시된 기사에 첨부되어 있던 지도입니다. 호놀루루에서 외과의사로 재직 중이었던 일본인 고바야시는 하와이 신문에 이 지도를 제보하며 1000년 전에 중국의 승려들에 의해 만들어진 원본 지도를 토대로 자기 형제와 함께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본이 아닌 필사본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워낙 장관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이 훼손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알아보기 힘들다 할지라도 증거를 남겨두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원본 지도도 함께 공개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110년이 넘는 세월이 더 흘러버린 지금 원본 지도는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지도는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및 호주의 대륙들이 북극을 중심으로 원형을 이루는 메카토르 기법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가장 바깥쪽 두 개의 원 내부의 지형은 평면지구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평면지구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Greece's New Standard Map of the World 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지도는 1892년에 제작된 평면지구도입니다. 위의 고바야시 지도의 원안의 지형과 비교해보면 방위만 다를 뿐 모든 것이 거의 일치하죠. 그리스 맵의 외곽은 하얀 빙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바야시 지도의 중심부를 내경, 즉 안쪽 세상, 그 바깥의 세계를 외경이라고 할 때 양자를 구분하는 두 개의 원은 바로 그리스 맵에서의 최외곽에 위치해 있는 빙벽을 묘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체지구도에서는 거대한 대륙으로 묘사되고 있는 남극 대륙이 그리스 맵에서는 이 세상의 최외곽에 위치한 빙벽으로, 그리고 고바야시 맵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즉 내경과 바깥 세상, 즉 외경을 구분하는 긴 원형의 빙벽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평면지구도들 중에서는 정확한 출처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지도도 있었습니다. 외경의 대륙들의 모양이 고바야시 지도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맥락을 띠고 있죠. 이채로운 점은 외경의 대륙들의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걸 번역기로 검색해보니 뭐 이런저런 뜻이 나오는데요. 그걸 번역기는 오류가 심하니까 의미는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출처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아주 최근에 제작된 지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지도를 참고한 건지 출처를 제대로 밝혀두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만약 고바야시 지도 말고도 내경과 외경이 묘사된 또 다른 고지도들이 존재했었다면은 그것은 정말 매우 놀라운 일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남극 대륙은 1959년부터 일반인들이 출입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 영국,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12강대국들이 과학 연구를 위한 비무장지대로 남극 대륙을 보존하자고 서명한 남극 조약 때문이죠. 해외여행 정보 동영상 중에서 캡처한 장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남이 60도 이남 지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남극에 입국하려는 외무부 장관의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남극 조약의 그 입국 목적은 순수한 과학 연구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959년이면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일본이 패망한 지 불과 10여 년 후에 지나지 않는 시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에게 미국은 철천지 원수나 다를 바 없었을 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죠. 그런 미국과 일본이 같은 테이블에 사이좋게 마주 앉아 남극 조약을 체결했다? 정말로 웃기는 얘기죠. 게다가 남극 조약이 체결되던 당시는 절대 다수의 지구인들은 난로는커녕 석유조차 구하지 못해 덜덜 떨면서 서로의 체온만으로 극한계를 견뎌내야만 했던 궁핍하게 그지없던 시절이었죠. 그런 암흑기에 과연 어떤 미친놈들이 남극 탐사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행여 왕실이나 정부가 남극 대륙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상세한 기획문을 작성해온 자에게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거금을 쥐어주겠다고 통사정을 해도 누구 하나 나설 사람이 없었을 법한 그 처절했던 시절에요. 중범죄를 저질러서 사형 집행을 목전에 두고 있던 사형수들에게 왕이나 대통령이 모든 죄를 사면해주고 평생 영웅대접을 해주겠다. 게다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금도 하사해주겠다. 는 각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라면 혹시 또 모를까요? 그래, 어차피 내일이면 모가지가 떨어져 나갈 거 일단 살고 보자. 최선의 경우 배에 오르기 전에 탈출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게다가 어차피 돼질 거라면 내일 아침에 돼지는 것보다 몇 개월 후 남극에서 얼어 돼지는 게 훨씬 현명하지. 그렇고 말고 20세기 초 남극 전 부근까지 탐사했다고 전해지는 아문젠과 스콧 탐사대원들은 아마도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인물들이었을 겁니다. 아니라면 남극 대륙이 얼마나 극한의 곳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거나 굳이 조약을 체결해서 일반인들이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도 그 누구 하나 스스로 남극을 방문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그 처절했던 암흑기에 미국을 비롯한 12강대국들은 굳이 체결할 필요도 없는 남극 조약을 체결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래서 아무도 방문하지 않을 극한의 환경 조건을 갖고 있는 남극 대륙에서만 할 수 있다는 과학 연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코미디를 자행한 것일까요? 이 도저히 납득 불가한 질문의 대답은 단 한 가지뿐일 겁니다. 바로 남극에는 세상에 결코 알려줘서는 안 될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잡것들이 부랴부랴 남극 조약을 체결해서 일반인들이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던 걸 겁니다. 즉 남극이 대륙이 아닌 내경을 둘러싸고 있는 원형의 거대한 빙벽이며 그 밖에는 또 다른 광활한 세상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도 미리 허가를 구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남극에 접근하게 되면 중무장을 한 군함과 전투기들이 출동해 그들을 체포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극한의 오지에서 애꿎은 민간인의 희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는 결코 아님을 초딩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100년에 한 번 혹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민간 탐사대 몇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남극을 수호하는 군함과 전투기 그리고 군병력을 배치해두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남극 대륙에는 절대로 세상에 알려줘서는 안 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고발시 지도에 묘사되어 있는 세상은 우리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왔던 구체지구도상의 세상과는 180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구체지구도와 평면지구도
둘 중 어떤 지도가 진실을 담고 있을까요? 반기문이 사무총장으로 10년간 재직한 바 있는 UN, 즉 국제연합은 자신들의 깃발에 구체지구도가 아닌 평면지구도를 내걸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평면지구論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평면지구도와 완벽하게 일치하죠. 대륙과 태양을 빙 둘러싸고 있는 비둘기의 날개는 소위 남극대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빙벽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외에도 많은 국제기구들이 평면지구도를 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WMO는 세계기상협회로 1950년에 설립되었으며 IMO는 국제해사기구로 1948년에, ICAO는 국제민간항공기구로 1947년에, WHO는 세계보건기구로 1909년 파리에서 설립된 국제공중보건사무소와 1920년에 설립된 국제연맹산하보건기구의 업무를 통합 관리하다가 1951년부터 유엔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들이 평면지구도를 휘장으로 전면에 내걸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구체지구도가 아닌 평면지구도란 말인가요? 뿐만 아닙니다. 율리스 나르딘이라는 브랜드의 시계는 1억에서 10억 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의 명품 시계입니다. 그런 회사의 제품에 정신병자들이 토사물이라고 치부되고 있는 평면지구도가 버젓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중앙에 평면지구도가 그려져 있는 무스트럭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시계의 소매가는 무려 97,500달러, 하나로 1억 원을 호가하며 행성의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한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케플러, 즉 행성이 동일 면적의 법칙에 따라 공전하고 있다는 개망발을 짓거려 댔던 바로 그 개잡놈,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그 개잡놈의 이름을 딴 다양한 버전의 시계들 역시 중앙에 평면지구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일 왼쪽 제품의 가격은 11만 2천 달러, 즉 1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율리스 나르딘만 그런 건 아닙니다. 1953년 파텍 필립이 출시한 시계는 2006년도 경매 당시 2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헌데 여기에도 평면지구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또 다른 제품의 경매가는 무려 4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그마저도 매물이 없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평면지구도가 새겨져 있어서 세인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런 초고가의 시계들을 구입하는 인간들은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1%는커녕 0.001%에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일국의 최고 권력자와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이러한 초고가의 명품 시계에 왜 절대 진리로 고착되어 있는 구체지구도가 아니라 정신 이상자들의 배설물에 불과한 평면지구도가 도안되어 있는 것일까요? 지구가 구체가 아닌 평면체라는 사실은 이 세상의 특권층 중에서도 특권층들만 향유할 수 있는 극비상황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편 율리스 나르딘은 케플러 외에도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등 천문학의 시조들의 이름을 딴 제품들을 여러 버전으로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전락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온갖 개잡 쓰레기들을 기념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이것들이 왜 개잡 쓰레기들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제 영상들로 증명해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께서는 저의 지난 영상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하와이 가제트의 기사 원문입니다.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바야시 형제가 필사했다는 원본 지도의 제작 연도가 언제인가 하는 점일 겁니다.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그 원본 지도가 제작된 것이 1000년이 훨씬 넘었다면은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이미 1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세계의 바깥, 즉 외경을 숱하게 탐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또한 이 지도는 현존하는 최고의 세계 지도가 될 것이며 인류 최초의 세계 지도가 평면 지구도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소개한 그리스 맵을 비롯한 중근대에 제작된 모든 평면 지구도들은 코바야시 지도나 그것의 필사본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저는 코바야시 형제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즉 지구 밖에 또 다른 미지의 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죠. 현재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파충류 정적은 바깥 세계, 즉 외경에서 도래한 침입자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경과 외경을 가로막고 있는 빙벽을 각국 해군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서 있는 거라고요. 지구인과 외경인들의 교류를 막기 위해서 말이죠. 어쩌면 산해경에 등장하는 온갖 해괴망측한 괴물들에 대한 묘사는 외경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설명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는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던 시절에 강대국들이 밀실에 모여서 남극조약을 체결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죠. 나사가 천체라는 홀로그램을 우주라는 화상으로 꾸며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체에 외경을 혼합해서 우주와 외계인이라는 가상의 세계와 존재를 창조해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정말 세상이 내경과 외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내경뿐만 아니라 외경에도 태양은 존재하겠죠. 그렇다면 남극의 빙벽에는 한 하늘에 2개 이상의 태양이 공존하는 장관이 연출되고 있겠죠. 앞서도 언급했지만 남극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극에는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중대한 비밀이 존재하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크게 4가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극은 호주 유럽 대륙보다 광대한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대륙이 아니라 지름 수백 킬로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의 거대한 원형 빙벽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둘째, 남극에는 배경현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남극에는 2개 이상의 태양이 공존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극 빙벽의 가장자리 상공에는 하늘을 뒤덮고 있는 돔이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들이 폭로되고 나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겁니다. 남극의 배경현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건 지구가 구체가 아닌 평면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지구가 돔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면 지구의 자전, 공전은 물론 지난 과반세기 동안 천체 우주 물리학계가 창조해온 쬐끔의 우주 역시 희대의 사기극이었음이 들통나버리고 말게 되겠죠. 또 남극이 대륙이 아닌 내경을 둘러싼 빙벽이라는 사실과 2개 이상의 태양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구에는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생명체들로 가득한 훨씬 더 광대한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지구인들을 대혼돈으로 몰아가게 되겠죠. 이런 저의 의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남극 탐사에 오르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허나 그것은 국제법상 원천 봉쇄되어 있으므로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간접 증명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해서 인터넷에 발품을 판 결과 이런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2003년 북반구의 겨울이자 남반구의 여름인 동지를 사나흘 지난 12월 26일 남극 대륙에서 촬영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촬영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태양의 개수가 12개인 점으로 미뤄 짐작컨대 이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이 사진이 12시간 동안 촬영된 것처럼 비춰지기를 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들은 북극과 마찬가지로 남극에서도 수개월간 배경현상이 발현된다고 우겨대고 있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남극 대륙의 배경현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들은 하루 동안 연속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촬영한 사진들을 이어붙여 동영상인 것처럼 꾸며놓은 타임랩스로 판명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제 초기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린 바 있죠.
만약 남극에서도 배경현상이 발현된다면 굳이 이와 같은 번거로운 조작질을 감수할 필요는 전혀 없었겠죠. 이것만으로도 남극에서는 배경현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나서 다시 리플레이 하신 후 링크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만약에 조사전이 남극이 아니라 북극에서 촬영된 것이라면 왼쪽이 일출, 오른쪽이 일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위의 사진은 남극에서 촬영된 것이니까 그 반대로 오른쪽이 일출, 왼쪽이 일몰이 됩니다. 태양은 봄과 가을에는 적도상공을, 그리고 북반구의 여름, 즉 남반구의 겨울에는 북위 23.4도 상공을, 그리고 북반구의 겨울, 즉 남반구의 여름에는 남위 23.4도 상공을 회전합니다. 그래서 북반구의 여름, 즉 태양이 북위 23.4도 상공을 회전할 때 남극에는 태양빛이 와닿지 않는 흑의 현상이 발현되게 되며, 남반구의 여름, 즉 태양이 남위 23.4도 상공을 회전할 때 북극에서도 마찬가지로 흑의 현상이 발현되게 됩니다. 흑의 현상은 구체적으로나서나 평면적으로나서나 차이가 없죠. 한데 백의 현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북극의 백의 현상은 구체적으로나서나 평면적으로나서나 모두 발현 가능하지만 남극의 백의 현상은 평면적으로나서는 절대 불가능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나서는 거대한 대륙으로 묘사되어 있는 남극이, 평면적으로나서는 지구라는 원반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빙벽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바로 평면지구도상에서 태양의 운행을 보여주는 상상도입니다. 지금 태양은 적도선 상공을 돌고 있는데요. 적도선보다 23.4도 바깥인 남회기선 상공을 회전하게 된다면 빛은 바깥쪽으로 조금 더 물러나서 남극 빙벽까지 와닿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태양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이 남회기선 상공을 회전할 때에도 남극 빙벽 전체가 햇빛에 노출되는 백의 현상은 절대 발현될 수가 없는 겁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그 부분의 남극 빙벽면이 태양광에 노출되게 되겠죠. 약 서너 시간 동안 말이죠. 그래서 케찹 것들이 남극 백의 현상 동영상을 조작해서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살펴보셨던 안토니 파웰이라는 놈의 영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긴 세월 동안 촬영한 남극의 태양 사진들을 한데 이어붙여서 동영상으로 만든 뒤에 남극에서도 백의 현상이 발현된다 라고 개구라를 치다가 뽀록 맞아 영상의 해당 부분을 삭제해버렸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사기극에 대해서요. 그것은 남극에는 백의 현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정말로 남극에 백의 현상이 존재한다면 그따위 조작 영상을 만들어낼 필요는 전혀 없을 테니까요. 남극의 백의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하는 구체가 아니라 정지된 평면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봉이들이 모여서 남극 조약을 체결해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미국의 백과사전인 엔사이클로피디아 1958년판에 남극점 주변 4km 상공에 도움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개해드린 바 있죠. 그 사실은 당시 미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증거들은 지구가 정지된 평면체임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제가 편집한 고바야시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홍색 원은 각 세계의 경계선이며 각극의 경계선들은 서로 맞닿아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약간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편의상 일단은 붙어있는 걸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내경, 즉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고 있는 세계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8개의 또 다른 세계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죠. 이 상상도는 천구의 북극점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통제 때 태양은 남회계선, 즉 남위 23.4도 선 상공을 회전합니다. 붉은색 화살표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는 거죠. 남회계선 안쪽에서 바라볼 때 태양은 동에서 서로,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행하겠지만 남회계선 바깥쪽에서 바라보면 그 반대로, 즉 오른쪽에서 떠서 왼쪽으로 지겠죠. 남극 빙벽의 끝에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게 됩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태양은 하루에 한 바퀴 회전을 하죠.
따라서 원을 4등분하면 상하 좌우 지점은 각각 6시간의 시차를 갖게 될 겁니다. 태양이 위쪽에 머물 때를 낮 12시라고 할 때, 오른쪽을 지나갈 때는 18시, 즉 오후 6시, 아래쪽을 지나갈 때는 24시, 즉 밤 12시, 그리고 왼쪽을 지나갈 때는 아침 6시가 되겠죠. 각각의 세 개의 태양의 운행 궤도가 동기화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즉 지구의 태양이 12시 방향에 머물 때 나머지 세 개의 태양들도 12시 방향에 머문다면 이 지점은 12시간 간격으로 태양을 맞이하게 되겠죠. 우리 세계의 태양과 바깥 세계의 태양을 말이죠. 남극 빙벽의 끝에서 우리 세계의 태양이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은 대략 3시간에서 4시간쯤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북해기선상공을 회전할 때 남극에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흑의 현상이 발현되니까요. 직선거리로 태양이 북해기선보다 가까운 곳으로 진입해야 비로소 방명이 시작될 테고 남극은 햇빛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명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이전에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방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빙벽의 최외곽, 즉 남이 90도를 기준으로 하면 낮 12시를 전후해서 서너 시간 정도 햇빛에 노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12시간 후인 밤 12시를 전후한 시점에는 바깥 세계의 태양이 다시 다가오겠죠. 그리고 또 서너 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이 될 테고요. 이렇게 하루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약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태양광을 받게 될 겁니다. 북반구의 겨울이자 남반구의 여름인 동지 때, 즉 12월 23일 무렵에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남해기선상공을 회전하던 태양이 적도권으로 상승해 갈수록, 즉 태양이 멀어질수록 남극의 일조량은 점점 더 적어지겠죠. 그리고 태양이 적도상공을 넘어 북해기선상공에 도달하게 되면 남극 빙벽은 암흑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평면지구상에서의 태양의 운행 이론입니다. 따라서 남극에서는 절대 백예현상이 발현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의 세계들의 경계가 맞닿아 있다면은 12시간 간격으로 서너 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세계의 태양과 바깥 세계의 태양에 노출되게 되겠죠. 허나 각각의 세계들의 경계가 맞닿아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면 그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 바깥 세계의 태양광이 와닿는 시간이 짧아지게 될 겁니다. 두 세계의 경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바깥 세계의 태양광은 와닿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그림에서 1, 3, 6, 8번 세계의 태양광이 지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남극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태양은 우리 세계의 태양이 아닙니다. 바깥 세계의 태양이 확실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은 잠시 후로 미루고 이게 우리 세계의 태양인지 바깥 세계의 태양인지를 떠나서 남극에서 관측되는 태양은 일출은 오른쪽, 일몰은 왼쪽이 됩니다. 태양이 오른쪽에서 솟아올라서 점점 고도를 높이다가 왼쪽으로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진은 북반구의 겨울이자 남반구의 여름인 동지를 살짝 지난 12월 26일에 촬영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지구가 자전하는 구체가 아니라 평면체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정말 자전하고 있는 구체라면 동지 때 남극점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운행 궤적은 지평선과 23.4도를 이루는 고도에서 그 어떤 고도의 변화도 없이 24시간 동안 한 바퀴 우리 주변을 회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태양은 고도의 변화는 물론이고 일출과 일몰 장면까지 포착되어 있지요. 구체적으로는 이론과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또 남중 때 태양의 고도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구체적으로는 일거하면 동지 무렵 남극점은 정면으로 태양을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동지 때 황동면에서 바라본 지구의 우측면도입니다. 자전축이 태양의 반대편으로 23.4도 기울어지게 되죠. 남이 90도인 남극점은 북상에서 남이 66.6도 선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태양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는 23.4도가 되는 거예요. 즉
동지 때 남극점에서 관측되는 태양은 지평선 이로 23.4도 되는 고도에서 눈꽃만큼의 고도 변화도 없이 하루 동안 한 바퀴 제 주변을 회전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의 사진에서 태양의 고도는 변화하고 있으며 일출과 일몰까지 포착되어져 있죠.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 위의 사진이 남극점이 아니라 남이 66.6도 이하의 지역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면 위와 같은 형상을 띌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남극점 연장선상에서 내려다본 남극 대륙입니다. 분홍색 원이 남이 66.6도 선이고 푸른색 원 안이 브랜스필드 해협으로 남극 대륙 중 남이 66.6도 이하 지역은 오로지 이 일대뿐입니다. 남이 66.6도 이상 지역은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백야현상이 발현되겠죠. 물론 남극점을 벗어난 66.6도 이상의 지역에서는 태양의 고도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출과 일몰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일출과 일몰 현상이 포착될 수 있는 지역은 오로지 남이 66.6도 이하인 브랜스필드 해협 주변의 섬들 뿐입니다. 하지만 남이 66.6도 이하의 지역에서는 일출과 일몰이 포착될 수는 있겠지만 일몰 후 일출까지의 시간이 기껏해봐야 한두 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구체라면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자, 이 상상도를 보시죠. 하얀선은 남이 66.6도 선이며 남극 대륙의 99.99%는 그 안에 포진해 있습니다. 하얀색 위에 하늘색 선은 남이 60도 선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얀선과 하늘색 선 사이에 브랜스필드 해협 주변의 섬들이 포진해 있게 되겠죠. 지구의 정중앙에 분홍색 수직선을 그려놓아 보겠습니다. 이 수직선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낮, 왼쪽은 밤이 되겠죠. 브랜스필드 해협이 분홍색 수직선보다 왼쪽에 위치하게 되는 때는, 즉 남이 66.6도 선보다 태양에서 먼 곳에 위치하게 될 때는 이때뿐입니다. 밤 12시를 기점으로 기껏 해봐야 한두 시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브랜스필드 해협은 태양광에 노출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브랜스필드의 낮은 22시간에서 23시간 정도, 그리고 밤은 1시간에서 2시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출과 일몰 사진을 촬영하려면 노대장의 사진을 이어붙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위의 사진 속 일출과 일몰은 한 컷에 포착되어 있으므로 구체주구론과 완전히 상충하게 됩니다. 또 남이 66.6도가 태양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는 낮 12시 때 지평선은 연두색 사선처럼 형성이 되므로 남중 때의 지평선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는 46.8도, 즉 23.4도 플러스 23.4도가 되겠죠. 허나 위의 사진에서 태양의 고도는 5도에도 지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는 결코 위의 사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구는 자전하는 구체가 아니라 정지된 평면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 위의 사진 속의 태양이 우리 세계의 태양인지 아니면 바깥 세계의 태양인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진 속 태양은 일출과 일몰의 거리가 비정상적으로 좁으며 고도 또한 5도 미만으로 너무 낮습니다. 따라서 이 태양은 우리 세계의 태양이 아닌 바깥 세계의 태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위의 태양이 우리 세계의 태양이라면 동짓대가 아니라 하지를 갓지난 때의 태양, 즉 북위 23.4도 상공을 벗어나서 적도 상공을 향해서 서서히 이동해 갈 무렵의 태양이어야만 합니다. 북반구의 백야현상을 포착한 영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의 고도가 계속 변화하고 있죠. 마치 널뛰기를 하는 것처럼요. 대략 40도 상공까지 치솟아 올랐다가 지표면 바로 위까지 하락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약 북위 70도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일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약 40도에서 5도 미만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북극점, 즉
북위 90도 지역에는 육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극점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는 그린란드입니다. 이 상상도상으로는 약 82~3도 정도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파란색 원은 북위 60도선, 이 빨간색 점선이 북위 66.6도선이 되겠습니다. 하지 때 백야 현상은 이 66.6도선 안쪽 지역에서만 발현되게 되겠죠. 동지 때 흑야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북극점에서 백야 현상을 촬영한다면 태양은 지면과 23.4도를 이루는 각도에서 그 어떤 고도의 변화도 보이지 않은 채로 24시간 동안 한 바퀴 우리 주변을 회전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위 영상 속 태양은 약 40도까지 치솟아 올랐다가 거의 지평선에 닿을락말락한 고도까지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 영상의 촬영 장소가 66.6도선에 거의 인접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북극점 연장선상에서 내려다본 평면지구도입니다. 이것을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는 원반이고 그 위를 거대한 돔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운데 붉은 점이 북위 90도, 즉 북극점이며 남극의 빙벽이 지구라는 원반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죠. 즉 남이 90도가 됩니다. 양극점의 중심을 연결한 붉은색 원이 영도, 즉 적도선이고요. 그 안쪽의 노란 원이 북회기선, 즉 북위 23.4도선이며 바깥쪽의 하얀 원이 남회기선, 즉 남이 23.4도선이 됩니다. 구체지구도는 바로 이 평면지구도를 공처럼 동그랗게 왜곡시킨 겁니다. 구체지구의 지름은 12,756km, 거기에 3.14를 곱하면 약 4만 km가 되겠죠. 즉 평면지구의 지름이 4만 km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극점에서 적도까지가 1만 km, 그리고 적도선에서 남극까지가 1만 km가 되겠죠. 그리고 적도선에서 북위 23.4도선까지는 2600km가 됩니다. 따라서 북극점에서 북회기선까지의 거리는 7400km가 되겠죠. 남회기선까지의 거리는 12600km가 될 거고요. 구체지구로에서 90도의 거리는 평면지구상에서는 1만 km니까 23.4도는 2600km가 됩니다. 즉 적도선에서 남북위 23.4도까지는 2600km, 그리고 북극점과 남극점에서 북남이 66.6도선까지의 거리도 2600km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북극점, 즉 북위 90도 지역이며 하늘색 원이 북위 66.6도선이고 북극점으로부터 26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원은 북위 23.4도선으로 7400km, 붉은 원은 적도선으로 10,000km, 주황색 원은 남회기선으로 12,600km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이 북회기선 상공을 회전할 때, 즉 북극점으로부터 7,400km 떨어져 있는 지역 상공을 회전할 때 북위 66.6도 이내의 북극권에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북위 66.6도 지역과 북회기선과의 수평거리는 4,800km에서 10,000km 사이가 되겠죠. 적도선과의 수평거리는 7,400km에서 12,600km가 될 테고 남회기선과는 10,000km에서 15,200km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1만 km가 태양의 가시거리 한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측지로부터 1만 km 미만의 상공에 떠있는 태양은 지평선 위로, 그 바깥의 상공의 태양은 지평선 아래로 가려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태양이 4,800km 떨어진 지역의 상공에 머물 때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는 약 45도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평면지구론에서 태양의 고도가 4,800km라는 계산이 나왔을 겁니다. 남극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빙벽의 최외곽이 남위 90도선, 즉 남극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적도선은 10,000km 떨어져 있으며 남회기선은 7,400km,
그리고 북획에서는 12,600km 떨어져 있겠죠. 또 빙백의 가장 안쪽을 남이 66.6도라고 가정한다면 남획에서는 4,800km, 적도선은 7,400km, 북획에서는 10,000km 떨어져 있겠죠. 태양이 4,800km 떨어져 있는 남획이선 상공을 지날 때 고도는 약 45도가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동지 때 남극에서 태양이 관측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요. 남극선에서 태양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약 3시간 20분 정도가 될 겁니다. 남극선을 기점으로 반지름 1만 킬로미터짜리 하늘색 원을 그리면 이것과 남획기선이 교차하는 부분, 즉 이 부분을 지나가는 태양이 지평선 위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약 3시간 20분 정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남이 66.6도의 한 점을 기준으로 반지름 1만 킬로미터의 분홍색 원을 그리면 이것과 남획기선이 교차하는 부분이 태양의 지평선 위로 모습을 나타낼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약 4시간 20분 정도가 되겠죠. 즉 남극 빙벽에서 우리 세계의 태양이 관측될 수 있는 시간은 남극선 지역이 3시간 20분, 그리고 66.6도 지역이 4시간 20분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중 고도는 66.6도 지역이 약 45도, 그리고 남극선 지역은 약 23.4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의 사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지 때 촬영했다는 이 사진 속 태양의 남중 고도는 5도에도 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지 때 남극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남중 고도는 최저 23.4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사진이 정말 동지 때 남극에서 촬영된 것이라면 이 태양은 우리 세계의 태양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태양의 고도가 23.4도 미만이기 때문이죠. 태양의 남중 고도가 23.4도에 턱없이 부족한 5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우리 세계의 경계와 바깥 세계의 경계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두 세계의 경계는 대략 2,000km 정도 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남극선에서 바깥 세계의 태양이 남획기선을 지나갈 때 최단 거리는 대략 9,000에서 9,500km 사이가 될 겁니다. 그래야 사진에서의 고도가 연출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깜빡했던 부분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남이 90도인 경우를 상정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남이 90도 지역에서 태양의 고도가 위와 같이 5도 미만으로 촬영이 됐다면 동지 때, 그렇다면 내경과 외경의 경계가 2,000km 정도 떨어져 있을 것이다. 즉 남이 90도 지역에서 관측된 이 태양이 바깥 세계의 태양이며 남획기선 상공을 지날 때 포착된 장면이라면 남이 90도에서 약 9,000에서 9,500km 떨어진 지역의 상공을 지나가는 태양을 포착한 장면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 사진을 촬영한 장소가 약 남이 70도 부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두 세계의 경계는 2,000km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맞물려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이 70도 근방은 남극선, 즉 남이 90도선에서 2,00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계의 경계가 맞물려 있다고 할지라도 두 지점 간의 거리는 9,000km에서 9,500km 사이가 되겠죠. 지난 영상은 매우 오랜만에 업로드하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그 부분을 제가 잠깐 깜빡했네요. 이 말씀은 다음 영상에 첨부하려고 했는데요. 턴오프이어TV님께서 제 영상을 본인의 채널에 소개한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상한 놈이라는 분께서 고바야시의 평면 지도가 일루미나티가 조작한 가짜 지도라고 성토를 하시더군요. 그 근거는 고바야시 평면 지도가 성경에서 묘사한 지구의 형상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며 게다가 고바야시 지도에 등장하는 대륙의 개수가 하필이면 33개다. 즉 프리메이슨의 계급 숫자와 동일하다. 또
코바야시 지도가 하와이 신문에 게재되기 직전에 또 다른 신문에서 먼저 게재가 되었는데 같은 면에 전시안이 그려져 있었다는 게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네요. 만약 코바야시 지도 대신에 그리스맵이 소개되었고 그 옆에 전시안이 등장하는 광고가 그려져 있었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맵 역시 일루미나티 계획하에 조작된 가짜 지도라는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또 매경의 대륙과 섬의 개수가 프리메이슨의 등급인 33등급과 일치하므로 코바야시 맵은 조작된 거다. 그러면 정말 이상한 놈들의 주장대로 코바야시 지도에 등장하는 외경의 섬과 대륙의 개수가 33개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일단 보이는 건 32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놈님께서는 여기 이 점, 요것도 섬이다. 그래서 33개다 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요 밑에도 고만한 사이즈 섬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34개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주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그럼 35개가 되는 거네요. 만약에 이런 점들이 없었다면 32개였다면은 아마 또 이런 주장을 펴주셨을 것 같아요. 지구 안에 이거를 한 덩어리로 봐서 또 33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말이죠.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죠. 유치원 다니는 코흘리게 꼬맹이들이 날 법한 그런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불과할 뿐이고요. 따라서 외경의 대륙과 섬의 개수가 프리메이슨의 계급의 숫자 33개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코바야시 지도는 일루미나티의 조작이다 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유치찬란한 주장이고요. 또한 저는 성경을 공부한 적이 없는 무정교자입니다마는 성경에 오로지 5대양 6대주만이 내가 창조한 세상의 전부이다. 그리고 그 외의 세계는 모두 허상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는 현재와 거의 일치하는 지도, 즉 그리스 맵과 비슷하게 생긴 지도가 성경에 묘사되어 있고 이것이 내가 창조한 세상의 전부이다 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지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성경에 그런 지도와 설명이 등장되어 있다면 성경은 창조주가 아닌 한참 후대의 모사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증거가 되겠죠. 따라서 저는 성경 원료론자분들께서 무엇을 근거로 그리스 맵에 묘사된 부분만이 창조주가 창조한 세상의 전부이며 그 외의 대륙과 바다는 허구라고 확언을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의 해당 구절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유로 제가 평면적으로는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이념이나 주의, 사상, 철학, 종교 따위의 색안경을 쓰지 마시라고 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프리즘들은 깨작 것들이 대중을 분열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교란 소리에 불과한 거거든요.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단 한 가지의 기준은 바로 참 역사뿐입니다. 깨잡것들이 패권을 움켜쥔 후 말살하고 왜곡한 그 이전의 진짜 역사. 오로지 그것만이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해요. 성경의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면지구론을 악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평면지구론 말고도 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많을 테니까요. 구체지구론이 개구라이며 평면지구론이 진리라면 그것의 옳고 그름을 논리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옳고 그름은 정교의 신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평면지구론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평면지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평면지구론이 진리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로 인정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원료론자분들께서는 평면지구론과 성경의 절대 진리성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면지구론의 입증이 성경의 절대 진리로 연결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종교라는 프리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눈뜬 장님으로 전락시키고 있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인공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편을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우주로켓의 실제 최고 고도가 10km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 원료론자분들은 천국 가문에 둘러싸여 있다고 믿고 계세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로켓이 그 물살을 타고 날아오른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이 영상 때문인데요. 로켓의 동체 주변으로 무언가가 밀려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로켓이 뿜어내는 연기가 아니라 천국을 둘러싸고 있는 물보라를 헤치고 나가는 것이다. 성경 원료론자분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팔콘 9을 비롯한 우주로켓들의 최고 고도는 기껏 해봐야 7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7km 상공에서